보이지 않는 문틈 사이로 흐르던 진실의 파편. 인천공항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호주에서의 한 달 예정이었던 출장이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마무리 덕분에 보름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캐리어 가득 담긴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생각하니 발걸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 시어머니 박 여사님에게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다며 입버릇처럼 칭찬하셨고 저 역시 그런 어머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모시려 애써왔기에 깜짝 선물로 기쁨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면세점에서 어머님을 위해 고른 부드러운 캐시미어 숄의 촉감을 떠올리며 저는 택시에서 내려 우리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서울의 노을은 유난히도 붉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5층짜리 아파트 3층까지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는 동안에도 저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어락 소리에 민준 씨가 얼마나 놀랄까. 어머님은 또 어디서 이런 걸 사왔느냐며 타박하면서도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선 순간 번호를 누르려던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낯선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조용하시던 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저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고 탐욕에 찌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톤이었습니다. 야, 민준아.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이번이 기회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그 돈 다 우리 거 된다니까?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비열함은 공기를 찢고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숨이 늦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호주에 있는 줄로만 알고 방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랑 그동안 모아둔 적금, 그거 어떻게든 내 손에 들어오게 해야 해. 내가 대신 관리해준다고 하면 그 착한 애가 설마 거절하겠니? 돈만 들어오면 우리 이 좁아터진 아파트 당장 팔고 한남동은 아니더라도 좀 번듯한 신축으로 이사 가자. 너 차도 외제차로 바꿔줄게. 지금보다 얼마나 폼나겠어. 손에 들고 있던 특산품 쇼핑백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심장은 이미 누군가에게 난도질당한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돈은 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하나뿐인 딸의 앞날을 걱정하며 피땀 흘려 남겨주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며 잠도 줄여가며 모은 소중한 자산이었죠. 최근 들어 어머님이 부쩍 여자애 혼자 큰돈 가지고 있으면 사기당하기 쉽다. 내가 은행 이자보다 더 잘 불려주는 곳을 안다며 은근히 압박하시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봅니다. 그때 남편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제게는 한없이 다정하던 그였기에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저를 방어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서연이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걔 성격에 화내면 감당 안 돼. 그의 말투에는 반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들킬까봐 걱정하는 비겁하고 유약한 계산만이 깔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졌습니다. 화내면 어쩔 건데. 걔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걔 돈이 곧 우리 집 돈이지.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 몰라. 너 이 나이 먹도록 변변한 아파트 한 채 못 사고 빌빌거리는 꼴 내가 더는 못 봐.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집안 팔자 피는 건 시간 문제야. 민준 씨가 다시 무언가 대꾸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금방 묻히고 말았습니다. 토달지 마. 내일 서연이 한국 오면 바로 얘기해. 네. 직장 동료 중에 급하게 수술비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든 아니면 내가 어디 투자할 곳이 있다고 하든 어떻게든 일단 돈부터 빼내라고.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끝이야. 설마 걔가 돈 좀 가져갔다고 이혼이라도 하겠니? 현관 밖
차가운 복도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미소, 정성스럽게 차려주셨던 밥상, 우리 서연이 고생 많다며 다독여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제 돈을 겨냥한 정교한 연기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한다던 남편은 어떤가요? 입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묵인이고 공범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아마 제가 문을 여는 순간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도청했느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도어락 근처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뒷걸음질 쳐 복도 구석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차가운 진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저들이 발뺌할 때 보여줄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비상계단 틈새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살을 애듯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휴대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어머님의 허황된 꿈과 저를 기만하는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귀가 얇아서 칭찬 몇 마디면 금방 넘어온다. 돈 좀 챙기고 나면 더 조신하고 돈 많은 집 딸로 다시 알아보자. 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1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10년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안쪽에 목소리가 잦아들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저녁 준비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죽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매달 넉넉한 용돈과 함께 살가운 며느리가 되려 노력했고 집안일이며 경제적인 보탬이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저를 이토록 철저하게 도구로만 여겼던 걸까요?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선명하게 박힌 배신의 언어들. 저는 오늘 밤 집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장 제 얼굴을 보며 또다시 가짜 미소를 지을 그들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하고 짐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소중한 것을 탐냈다면 저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의 대화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월급날만 되면 부쩍 안부 전화가 잦아지던 어머님, 부모님 유산에 대해 은근히 떠보던 남편의 질문들, 제가 바보처럼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치밀한 계산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명의의 예금 잔액,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빌라의 서류들, 그리고 제가 쌓아온 경력들, 이것들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제 삶 자체였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제가 가진 녹음 파일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서연이는 죽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저는 그들의 연출된 연극에 마침표를 찍을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어제 전해주지 못한 선물 꾸러미를 든 채 저는 다시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 삐비비빅,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카랑하는 금소금을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아주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까지 길게 이어진 복도 끝, 주방 쪽에서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와 함께 어제의 그 기괴한 목소리들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오면 아까 말한 대로 해. 내 직장 동료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우리 형편에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울먹이면서 말해. 도마 위에 칼질 소리가 탁탁하고 탐욕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그 애가 망설이면 내가 회사에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동료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까지 말해. 어떻게든 그의 유산을 우리 쪽으로 빼돌려야 해. 민준 씨의 대답은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의사 따위는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어제 갑자기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과연 통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계획이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비겁함만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 걔가 어디 독한 구석이 있니? 너만 좀 불쌍하게 굴면 금방 마음 약해지래야. 일단 그 돈 내 손에 들어오고 나면 그 애가 알아챈들 뭐 어쩌겠니?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저 왔어요.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자 주방의 칼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박 여사님은 손에 든 칼을 놓칠 뻔하며 황급히 손을 닦고 얼굴 가득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서연아. 언제 왔니? 피곤할 텐데 좀 쉬지 않고. 민준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특산품 쇼핑백을 거실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민준 씨 동료 아버지 수술비 얘기하신 거, 그거 제 유산으로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제 직설적인 물음에 박 여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무슨, 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우리가 무슨 그런 말을 했겠니? 그녀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제 돈을 어머니 마음대로 관리해서 집도 바꾸고 민준 씨 차도 바꿔주겠다는 계획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만 넘겨주면 민준 씨한테 더 조건 좋은 여자 소개해주겠다고 하신 말씀도요.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박 여사님은 끝까지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소리다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사업 성공한 거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초점을 잃고 흐려졌습니다. 뭐라고요? 파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박 난다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가혹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무리하게 투자했던 고위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사 부도와 함께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은 당장 내일 집이 압류될 것이니 짐을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그 영감탱이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제 유산을 가로채 화려한 앞날을 꿈꾸던 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갑자기 미친 듯이 제게 달려와 제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 있잖아. 그거 좀 내놔봐. 우리 가족이잖아.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니. 그녀의 눈은 이미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가족이요? 어제 이 안에서 제 돈 빼앗을 궁리하실 때는 우리가 가족이었나요? 박 여사님은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년,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그깟 돈이 아까워서 외면해?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 씨마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나중에 평생 갚을게. 응, 저는 그들의 비루한 연극을 향해 어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본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에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제 대답이에요.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유산은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구덩이에 던질 돈이 아니에요.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압류 절차를 집행할 변호사의 최종 확인 전화였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집행관들이 도착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짐을 정리하십시오. 민준 씨의 손에서 수화기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쇼핑백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샀던 고급 숄과 민준 씨를 위한 시계가 들어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제게 오욕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갈 거예요. 이 집이 압류되든 당신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박 여사님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아, 너 가면 우리 정말 죽어. 네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저는 문손잡이를 잡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을 죽이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끝없는 탐욕이에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제가 챙겨나갈 짐은 커다란 캐리어 하나에 모두 담길 만큼 초라했습니다. 옷 몇 가지와 몇 권의 전문 서적, 그리고 부모님의 흔적이 담긴 앨범이 전부였지요. 제가 짐을 싸는 내내 민준 씨는 문가에 서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입을 열어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 비겁한 침묵이 저를 더욱 진저리치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천벌을 받을 년.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내려와 마주한 겨울 햇살은 유난히도 눈이 부셨고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은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절친한 친구인 지은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지은이는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니? 서연아,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너한테는 너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 그것부터 지켜야 해. 지은이의 말대로 저는 가장 먼저 모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빌라의 열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의 파산 절차를 맺고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였습니다. 서연 씨 되십니까? 민준 씨 가족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확인하려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어떠한 경제적 교류도 없으며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비로소 저는 그때 같은 집안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모님이 사시던 변두리의 낡은 빌라를 청소하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그곳을 제 새로운 안식처로 삼을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빌라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빌라 경비실 옆 꾀죄죄한 모습으로 쪼그려 앉아있던 두 그림자. 바로 민준 씨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들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그 비싸던 코트는 간데없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패딩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달려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서연아,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우리를 버리고 여기 숨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빌라 단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좀 보세요. 시댁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혼자 돈 싸들고 도망친 독한 며느리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년이에요.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소매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일단 당장 묵을 고시원비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떨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 입으로 말해봐요. 내가 당신 집 돈을 단 한 푼이라도 가져왔나요? 오히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제 유산을 가로채려던 그 녹음 파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다 들려줄까요? 제 서슬퍼런 경고에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제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돈 원래 우리 집 거였어.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네 유산도 당연히 우리 집 돈이지. 저는 그녀를 밀치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서대문구 빌라 앞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제 사유지에 침입해서 폭행을 시도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민준 씨를 끌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닥에 떨어진 짐 가방을 다시 추슬렀습니다. 구경하던 이웃 중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세댁 잘했어. 저런 인간들은 오냐오냐 해주면 끝도 없어. 아주 독하게 마음먹어야 해. 빌라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부모님의 사진이 걸린 벽면, 아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들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저를 지켜주던 부모님의 사랑이 깃든 곳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기만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이제 정말 시작해보려고. 내 이름으로 된 내 삶을 말이야. 변호사와 이혼 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 저는 가장 먼저 그동안 빼앗겼던 제 자존심의 조각들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보관해주겠다며 가져간 제 금목걸이와 옥팔찌였습니다. 목걸이는 제가 직장 생활 첫해 코피를 쏟아가며 받은 성과급으로 저 자신에게 준 첫 번째 보상이었고, 옥팔찌는 저희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다시 어머니가 제 손목에 끼워주며 우리 딸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신 가문의 가업과도 같은 유품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이런 것 차면 소매치기나 당한다며 가져가셨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모든 것을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눈을 피하고 싶은 거겠지요. 결국 저는 예전에 제게 호의적이었던 민준 씨의 고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들이 새로 옮긴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어느 낡은 빌라촌. 벽면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공기마저 눅눅한 그곳에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얇은 문틈 사이로 박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좁아터진 곳에 난방도 안 들어오고
이게 뭐야. 진작에 그 서연이 옥팔찌라도 팔았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해진 민준 씨가 저를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제 물건 내놓으세요. 작년 생일날 어머니가 보관해주겠다고 가져가신 금목걸이랑 옥팔찌요. 제 말에 박 여사님은 뻔뻔하게도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걸이라니? 내가 언제 내 걸 가져갔어. 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들이야.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님이 직접 목걸이랑 팔찌 잘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고 보내신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증거 앞에 박 여사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 낡은 상자에서 헝겊에 싼 제 보물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잠깐 쓰려고 했던 거지 아주 안 주려던 게 아니다. 비굴한 변명을 뒤로하고 저는 물건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어렴풋이 들린 박 여사님의 미안하다는 말은 제 마음을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되찾은 그날 제 잃어버렸던 삶의 기운도 함께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집에서 짐을 정리하며 다시 제 본업이었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남편 뒷바라지가 우선이라는 가스라이팅에 가로막혔던 제 꿈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때마침 예전 고객이었던 김민희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디자이너님, 아직 일하시죠? 제 여동생이 이번에 신혼집을 구했는데 꼭 디자이너님께 맡기고 싶대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평 남짓한 신혼집이었지만 저는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골랐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인부들과 씨름하며 보낸 시간들이 오히려 달콤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동생분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단단한 성취감은 민준 씨에게 생활비를 구걸하듯 받아 쓰던 시절에는 절대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부사장실 인테리어를 맡았던 인연으로 장 대표님이 300평 규모의 신축 오피스 전체 디자인을 제게 추천해 주신 겁니다. 그 미팅 자리에서 저는 행정팀의 조 팀장님과 비서인 이나 씨를 만났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이나 씨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디자이너님,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디자이너님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결혼 전 적금 1억 원을 시동생 차를 사주는 데 써버렸고 남편은 오히려 가족끼리 그럴 수 있다며 자신을 타박한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이 투영된 그녀를 보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이혼과 재산 분할을 도와준 변호사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이나 씨, 절대 참지 마세요. 이건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갈취예요.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제 격려에 이나 씨의 눈빛에는 다시금 단단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와 연대를 동시에 이뤄낸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타일 자재 매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박 여사님과 다리를 절뚝이는 민준 씨였습니다. 노가다 현장에서 다쳤다는 민준 씨와 그를 부축한 박 여사님은 제 앞을 가로막고 또다시 비굴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살려줘라. 빌려주면 꼭 갚을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옥팔찌를 되찾으러 갔을 때 그걸 팔아치우려고 하셨던 분이 누구였죠? 제 동료 수술비를 핑계로 유산을 털어먹으려던 계획은요. 박 여사님이 다시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인다며 소란을 피우려 하자 저는 지체 없이 휴대폰을 꺼내 경고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과 업무방해로 신고할 준비 끝냈습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이 녹음 파일들 전부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제 서슬퍼런 경고에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완벽한 주인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선 날, 제 손에는 혼인관계 해소라는 글자가 선명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서울의 공기가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끌고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향하며 오늘부터 넌 화려한 싱글 디자이너다 라고 외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번창했습니다. 장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300평 규모의 대형 오피스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행정팀의 조 팀장님과 제가 도와주었던 이나 씨와의 협업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개방형 오피스 레이아웃과 수납 효율을 극대화한 탕비실 디자인은 회사 중역들의 극찬을 받았고 예상까지 2천만 원 가까이 절감하면서 저는 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제 손끝에 전해지던 묵직한 볼펜의 감촉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저는 마침내 강남 한복판에 제 이름을 내건 서연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그동안 고객들이 보내주신 감사 편지와 상패들이 가득했습니다. 개업식 날, 이제는 당당한 홀로서기에 성공한 이나 씨가 커다란 화환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율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시댁에 뺏겼던 1억 원을 전액 되찾았고 비겁했던 남편과도 이별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전 아파트 단지에 사시던 장 할머니께서 전해준 소식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씻어주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민준 씨는 도시 변두리의 재개발 구역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친 다리가 도진 민준 씨를 대신해 박 여사님이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버린 배춧잎을 줍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그저 깊은 한숨만을 내뱉었습니다. 동정심도 원망도 아닌 그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엄중한 법칙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개업식 저녁, 저는 저를 지지해준 소중한 사람들과 둘러앉아 제 지난날의 고난을 걸음 삼아 깨달은 5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자산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강요하며 재산 관리를 맡기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품을 빼앗겼다 되찾으며 경제적 주권이 곧 인격의 주권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도구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향한 범죄로부터 탈출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셋째, 여성에게는 반드시 자신만의 커리어와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제 경력을 포기하고 시댁의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을 때 저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제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았습니다. 넷째,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저는 녹음기 하나로 진실을 밝혔고 변호사를 통해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냉철하게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선량함에도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끝없는 양보와 희생은 상대를 괴물로 만들 뿐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창밖에 눈부신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문틈 사이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 졸이던 서연이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이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그들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며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시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강해지면 세상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여러분이 약해지면 악인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만 내디디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눈부신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서연 씨의 기적 같은 홀로서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